지난 7월 1일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파견법이 시행된 지 2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파견제도는 기업이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중간에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견 노동자는 파견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지만 마치 사용 사업주가 고용한 노동자인 것처럼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서 노무를 제공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8년 당시 정부는 불법 파견을 합법화하여 뿌리 뽑고 파견 노동자를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이 파견법을 제정하고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파견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직업안정법에서 금지했던 중간 착취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노동자를 업체에 파견해서 그 수수료를 떼어먹는 사람 장사가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된 것이죠. 고용노동부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노동법 학회를 통해 실시한 파견 근로계약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업체는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야 할 인건비에서만 매달 평균 12만 원가량을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윤이나 관리비 명목을 따로 지급받고도 또 중간 착취를 하는 셈이죠. 1998년 파견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파견 노동자의 임금을 중간 착취하고 고용 불안을 야기한 행위는 전부 불법이었습니다. 파견법 시행 25년이 된 지금 이 법이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은 어땠을까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 법의 풀네임에서 사용된 보호의 역할을 법제들을 통해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파견법은 2년 이상 일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청업체만 바꾸어가며 같은 곳에서 장기간 일하는 파견 노동자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여전히 중간 착취와 주기적 해고에 시달리면서 원청과 하청에 끼인 상태로 일하고 있는 셈이죠. 또 정부가 불법 파견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파견법 위반 유형별 진정 현황을 보면 2022년 파견법 위반 진정사건 401건 중에 파견법 5조와 7조 위반인 불법 파견이 232건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불법 사내활동급 익명신고센터에도 2022년 205건이 접수됐는데요. 그만큼 파견 금지 업종에서의 파견이, 즉 무허가 파견이 현장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렇게 불법 파견을 저지르는 사업주들이 너무나 많지만 정부는 오히려 파견법의 규제를 더욱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월담의 노동이수다 17번째 방송은 법 이름에도 들어간 보호구실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인 파견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반월시아공단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불법 파견 현실을 자세히 짚어보고요. 이어서 이 법을 일찌감치 손질하겠다고 나선 정부 여당의 개정 방향을 가늠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파견법에 대해서 평소 궁금해하셨던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 주어진 시간만큼 그리고 제가 다룰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름 열심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함께 들으실 첫 곡은요. 찰리 푸스,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We don't laugh anymore. What was all of it for? Ooh,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I just heard you found the one you've been looking for. I wish I would have known that wasn't me. 'Cause even after all this time I still
can't get you out of my brain. Oh, it's such a shame that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We don't laugh anymore. What was all of it for? Oh,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I just hope you're lying next to somebody who knows how to love you like me. There must be a good reason that you're gone. Every now and then I think you might want me to come show up at your door, but I'm just too afraid that I'll be wrong. Don't wanna know if you're looking into her eyes, just holding on to you so tight, the way I did before. I overdosed. Should've known your love was a game. Now I can't get you out of my brain. Oh, it's such a shame. But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We don't laugh anymore. What was all of it for? Oh,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Like we don't wanna know kind of dress you're wearing tonight. If he's giving it to you just right, the way I did before. I overdosed. Should've known your love was a game. Now I can't get you out of my brain. Oh, it's such a shame that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We don't laugh anymore. What was all of it for? Oh,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We don't talk anymore. The way I did before. We don't talk anymore. Oh, it's such a shame. We don't talk anymore. 자, 이제 오늘 이야기 첫 곡지로 파견제도가 공단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파견법에 대해 저희가 수박 겉핥기식이긴 해도 잠깐 살펴보긴 했잖아요. 먼저 파견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알아보고 난 다음에 반원시아 공단에서 파견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럼 파견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 법은 IMF 경제위기 당시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법률안 가운데 하나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중간 착취와 현대판 인신매매를 공인하는 반인륜적인 제도라거나 노동시장 유연화가 목적이라고 일컫는 등 노동 친화적이지 않은 법임을 초반부터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견 허용에 따른 중간 착취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김기수 한나라당 의원은 근로자들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수수료로 각종 명목의 금품을 뜯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인신매매가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요. 방용석 새정치국민회의 의원도 파견 노동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한다고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중간 착취자가 생겨서 많은 노동자가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파견법과 정리해고제 등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칠 때마다 이기호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너무 엄격하게 근로자 보호만을 강조하면 이 제도가 가진 소위 인력 창출, 일자리 창출이 침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입니다. 또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에 아예 동등한 처우를 하라고 못 박아달라는 한 국회의원의 요구에는 파견 근로가 잘 운영돼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주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제안한 조항으로 해주셨으면 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 장관은 중간 착취의 시대가 이미 끝났다고 단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은 사용자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져 있지 않나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본다면 파견 근로자를 이용해서 거기서 임금 착취를 하는 시대는 좀 지나갔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일부 악용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라고 덧붙이기도 했다는군요. 그런데 당시 이기호 고용노동부 장관의 호언 잔담과 달리 파견제도 등을 이용한 중간 착취 현상은 일부 악용 수준이 아니었죠.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접고용 원칙에 근거해서 1961년 직업안정법이 제정되었잖아요. 다시 말해 파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간접고용은 철저하게 제한되어 온 겁니다. 파견법은 이러한 직업안정법의 예외로서 제정된 법률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파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사실상 파견근로와 같은 불법적인 간접고용, 중간 착취가 없었다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이 법의 제정을 계기로 사업주들이 합법적으로 중간 착취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파견법은 개정 과정을 통해서도 파견 노동자의 보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파견법 제정 이후 파견 노동자와 파견업체, 즉 파견 근로관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용관계는 점차 복잡해지고 임금 저하, 근속기간 단축, 퇴직금 상실, 산재 시 보상 신청의 어려움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 들어서 파견 관계를 허용하는 업종이 기존 26개에서 32개로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당시 정부가 파견 허용 업종을 이렇게 32개로 확대한 이유는 이미 26개 업종 외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까지 파견 노동이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6개 파견 허용 범위 바깥에서 불법 파견이 성행하니까 파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합법의 틀에 넣어서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운 거죠. 여기서 우리는 간접고용이 만연하게 만든 주범이 바로 파견법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파견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사업주들은 노동자를 마치 인신매매하듯이 사고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도록 두텁게 보호해왔던 현실을 퇴색시키고 간접고용이 가능하게끔 인정한 법이 바로 파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파견법의 제정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광고 한 편 듣고 가시겠습니다. 써니, 덥고 꿉꿉해서 입맛도 없는데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데 없을까? 언니, 안산엔 대부도가 있잖아요. 대부도 하면 칼국수. 대부도 우리손 칼국수에 가서 시원한 콩국수와 칼국수랑 해물파전에 동동주 한 잔 쭉. 어때? 아유, 좋겠다. 입도 눈도 즐겁게 하고 오면 되겠네. 어머니 손맛. 대부도 우리손 칼국수는 북동 삼거리에서 영흥도로 빠지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직진하시면 오른쪽에 있답니다. 032-881-0927 032-881-0927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드디어 단원 FM에도 광고 방송이 중간에 삽입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저희 방송이 널리 입소문을 타게 돼서 우리 손 칼국수처럼 단원 FM에 광고하는 동네 가게들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단원 FM이 흥할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반월시야공단에서 파견제가 미치는 영향과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 안산이나 시흥 지역 일대에서 혹시 이런 광고 간판 보신 적 있나요? 파견 데모집, 아웃소싱, 근로자 파견, 혹은 인재 파견, 헤드헌팅, 또는 생산직 도급 전문,
뭐 이런 식으로 광고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는 간판들을 안산역 인근 건물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반월시야공단에는 파견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많다는 걸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 녹음하러 단원 FM으로 출근하면서 또 이런 장면을 봤거든요. 안산역 뒤편에 보면 그 벤치가 있는 작은 광장이 있어요. 이때가 한 7시 반쯤이었나? 그 광장에 노동자들이 335 모여 있고 이 노동자들을 데리러 온 승합차가 인접도로에 10여 대씩 늘어서 있더라고요. 오늘 하루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대기 중인 20, 30명의 노동자들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이주 노동자로 보였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잠깐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한 8시쯤 됐을까요? 승합차에서 한 남성이 명부를 들고 모여있는 노동자들 사이로 나타나서 호명을 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일하기로 한 사람들이 제때 모였는지 체크하는 거겠죠. 저는 이런 풍경이 참 낯설어 보였는데 안산 시흥 지역 파견 실태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반월시야공단에서는 이런 과정이 아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구인 구직 경로로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언론에서도 이런 인력 시장의 풍경을 스케치한 기사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중 신문기사 한 편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7일 오후 안산역 일대 이주 노동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음식점들 사이로 거리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파견업체 광고판들이다. 파견 인력 대모집, 24시간 문자 상담 환영, 정직원 전환 가능 등의 광고 문구를 내건 파견업체가 한 집 걸러 한 집이다. 한 건물에 한 층씩 각각 다른 파견업체가 들어선 곳도 있다. 대한민국 파견노동 1번지라는 안산 반월공단의 구직자들이 진입하는 첫 관문이 바로 이 거대한 인력시장이다. 과거 인력소개소란 이름으로 영업하던 곳들이 19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파견업체로 전환한 뒤 우후죽순 들어섰다. 반월공단의 한 전자제품 조립회사에서 일하는 유모 씨 역시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생활정보지나 업체 간판에 쓰인 이주임, 박 부장 등의 연락처로 구직을 원한다는 연락을 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땡땡 회사에 자리가 났다거나 기다려라는 문자 통보가 온다. 반월시야공단의 제조업 공장들이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파견업체에 요청을 하고 업체가 구직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시기다. 그런 식으로 취직을 하고 또 해고된다. 5년간 7개 파견회사와 일했다는 유 씨 역시 그런 취업과 해고의 과정을 겪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가 없었으니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본인은 모른다. 이따금 계약서를 작성한다 해도 계약기간은 공란으로 비워놓고 구직자는 계약서 교부 없이 서명만 하는 식이다. 파견들은 계약서 그런 거 신경 못 써요. 원청에서 물량이 많으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물량 없으면 한꺼번에 몇십 명씩 잘려나가는 게 파견이에요. 채용 과정이라는 것도 간단하다. 파견업체에서 아침 8시까지 오라고 문자를 보내면 10분 정도 설명을 한 뒤 차를 타고 공단으로 가 바로 라인에 투입해 일하는 식이다. 출근 시간 안산역이나 시흥 정왕동 시화공고 일대엔 이런 파견업체 차량이 줄지어 서 있어 진풍경을 이룬다. 출근을 하면 회사 입구에 파견업체에서 나온 관리자들이 모여 있다. 많을 때는 한 회사에 10개 파견업체가 들어오기도 한다. 도장 3명, 용접 5명 식으로 원청 직원이 호명하면 손을 들어 자신이 데리고 온 직원을 보낸다. 일종의 인력 알선 시장인 셈이다. 해고 역시 제멋대로다. 유 씨는 재작년 한 제조업체에서 파견으로 일했는데 야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전화가 왔다며 더 심한 동료들은 다음날 아침 통근버스를 타기 전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날 50명이 한꺼번에 해고됐다고 했다. 유 씨에 따르면 당시 회사는 파견직들에게 작업복조차 주지 않아 한 라인에 40명이 각각 다른 회사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기묘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각자 전에 일했던 회사 작업복을 입고 와서 일한 것이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기사는 2015년 9월 9일자 간판마다 파견 데모집 안산공단 인간시장 현주소라는 제하의 경향신문 기사 중 한 대목이었습니다. 기사에서도 안산역 일대에서 매일 아침 벌어지고 있는 인간 경매 시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이렇게 파견업체 사장들은 아침마다 자기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뽑아서 승합차에 태우고 공장으로 데려갑니다. 공장에 도착해서도 이 인간 경매는 계속되는데요. 승합차가 공장에 도착하면 일단 노동자들을 휴게실에 쭉 앉힌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 노동자들을 데려온 담당자가 칠판에다가 이날 데리고 온 사람 수를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장 관리자가 나와서 작업 배치를 위한 경매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아까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용접 몇 명, 도장 몇 명 이런 식으로 공정별로 필요한 인원수에 맞게 파견 노동자들을 그때그때 할당하는 시기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식의 파견이 대부분 불법이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 법에서는 임시 간헐적 업무에 한해서만 3개월 파견 사용이 가능하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임시 간헐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최대 6개월까지 파견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법대로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도 반월시아공단 일대의 파견업체들은 생산직 모집을 간판으로 내걸고 버젓이 영업하는 게 당연하다시피 된 현실인 거죠. 이렇게 파견 노동 사용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대다수의 파견 사용 업체들은 파견법의 예외 조항을 노리고 파견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짜리 단기 파견 노동자를 쓰고 해고한 뒤에 그 자리를 다른 파견 노동자로 대신하거나 아니면 6개월이 지나서 일단 해고하고 1, 2주 간격으로 반복 고용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임시 간헐적 업무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최대 6개월의 기간을 굳이 파견으로 두는 이유는 뭘까요? 어쩌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을 노동자의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굳이 파견회사를 통한 파견 기간을 둘 이유가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파견 노동이라는 성격 자체가 성실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 노동자들의 경우 알바로 채용되어 일하면서 자주 일을 그만두곤 하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사실 알바로 채용된 만큼 자기 업무에 대한 비전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도 낮은 데다가 임금마저 적으니까 굳이 힘든 일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청소년 노동을 하는 당사자들은 말합니다. 즉 오히려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힘들고 임금이 낮다고 하더라도 좀 더 버티면서 이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의 노동이 대부분 임시직, 아르바이트 노동으로 형성돼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성이나 동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건 사실 청소년만이 아니라 성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인들의 경우에도 고만고만한 비정규직 일자리들을 전전하는데 굳이 힘든 상황을 참고 견디거나 상황을 개선시킬 의지가 생길 리 만무하죠. 다른 일을 알아보다가 시급이 100원이라도 더 높고 차비라도 보조해주면 바로 회사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일이 정말로 힘든 업무,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통의 업체들이 파견 노동을 활용하는 이유는 싼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을 공급해주는 전문 업체들이 있으니까 굳이 노동자를 계속 사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은 6개월 후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6개월이나 버텨서 정규직으로 가는 노동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이 더 필요한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6개월만 있으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지점이고요.
결국 단기간의 파견이 반복적으로 갱신돼서 전체적으로는 항상 파견 노동자가 일정 수를 차지하고 있고 장기간 근속하는 노동자도 많아서 실제로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단 내 파견 노동자들은 이렇듯 노동자가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견업체, 파견을 받은 협력업체, 실제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업체 등이 만든 복잡한 노무관리 구조 속에 거의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불법 파견이 유독 반월시아공단에 몰린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반월시아공단에 입주한 사업체 대부분이 대기업의 하청업체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월시아공단이 이렇게 중소기업 위주로 개발된 것은 국가 정책과도 연관이 깊은 문제이기도 하죠. 저희 방송에서도 한두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월공단 개발은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하죠.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부터 서울 도심에서 7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건설할 것을 당시 국가정책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때 서울 구로나 영등포 등지에 몰려있던 이른바 부적격 공장을 옮겨서 서울의 과밀 인구와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래서 안산과 시흥 지역이 새로운 산업단지 개발구역으로 낙점이 돼서 1977년에 첫 삽을 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새 산업단지 건설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합니다. 일단 여기가 부지도 넓은 데다가 땅값도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는 비교적 저렴했을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서울 인천과도 가까워서 인력을 모집하기에도 또 수출 기조로서도 유리한 입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구로나 영등포에 있던 중소사업체들도 이렇게 더 유리한 입지 조건을 찾아서 반월공단으로 너도 나도 이주를 서둘렀죠. 특히 수도권 주거지 근처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기계 철강 같은 업종에서는 이주 비율이 워낙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6년에 이르게 되면 반월 산업단지 서편에 염전을 메워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시화국가산업단지입니다. 시화공단을 조성할 당시에는 주택건설과 교통시설 확충도 병행해서 독립적 생산 기반을 갖춘 안산시가 비로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국내 중소업체들의 침체기가 찾아온 거죠. 이런 상황은 한국 경제 구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자꾸만 벌어지는 방향으로 재편되면서 반월시아공단에서도 영세기업의 비율이 점점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가령 50인 이상의 사업체는 1994년 11.4%였지만 2012년에 들어서면 3.2%로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 20인 미만 사업체 수는 1994년 78.3%에서 2012년 91.1%로 대폭 늘었습니다. 기계 철강 산업의 국내 경쟁력 저하도 사업의 영세화를 부추겼고요. 이렇게 불공정한 원청 하청 관계에 시달리는 중소업체를 상대로 파견업이 기승을 부릴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그리고 반월시아공단이 수도권과 가깝다는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을 모집해 그날그날 공급하는 시스템은 지방에서는 쉽지 않죠. 수도권이라서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이 파견업이 성행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입지 조건은 여기 안산뿐 아니라 부평, 화성 등 수도권의 파견 고용이 집중돼 있다는 통계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파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노동 문제의 해법으로 여기는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도 불법 파견이 기승을 부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죠. 2015년 1월 당시 고용노동부 안산직장장이 이런 말을 했대요. 파견 노동자들의 절반 정도는 스스로 원해서 파견을 하고 있고 또 스스로 원해서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망언 수준이죠. 열악한 실태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임을 가진 행정당국이 오히려 노동자들이 스스로 원해서 파견이 만연한 거라고 그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죠.
또 다른 현장 사례를 한번 볼까요? 월담노조가 재작년 10월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권리찾기 모임이라는 형식으로 2013년부터 쭉 활동을 이어오던 와중이었는데요. 월담노조가 권리찾기 모임 시절이었던 지난 2016년도에 반월시아공단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실태조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당사자들의 파견 실태 증언 가운데 3가지 사례만 뽑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파견직은 3일간 출근하지 않으면 자동 퇴사다. 파견직은 예비군 훈련을 가도 자동 퇴사다. 결국 발인도 보지 못하고 출근한 후 조회 시간에 사람들 앞에 불려나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사실이냐? 그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 사망 진단서라도 떼어와서 증명해 보라며 혼이 났다. 식당에서나 종업원을 부를 때 사용하는 차인벨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다. 이 차인벨은 작업자가 관리자를 부를 때 사용한다. 작업자가 돌아다니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다. 노동자는 꼼짝하지 말라는 것이다. 작업 공정마다 거의 한 대꼴로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목적은 분명하다. 작업자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이다. 작업자의 속도가 느려지면 어김없이 관리자가 내려온다. 그리고 너무 속도가 빨라도 작업자가 내려온다. 대충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냐고 따진다. 자, 이렇게 파견 노동자 3분의 현장 증언을 차례대로 들어봤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때 실태조사는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에 주목해서 인권침해 사례를 모아보는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견 노동자들이 겪었던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이 파견이라고 하는 고용 형태를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없었는데요. 어쨌든 당시 실태조사를 통해 반월시아공단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한 이유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용자들이 인권침해를 해도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행정당국의 정기적인 감시라든지 법에 따른 처벌이 동반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반월시아공단에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불법 파견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활개를 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안전의무 위반, 고질적인 성차별, 성희롱 문제부터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했더라면 아마 이 정도로 문제가 지속되진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2016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차별과 괴롭힘이 벌어진 사업장에서는 안전교육이라든지 성희롱 예방교육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하청구조와 파견 문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를 상대로 한 근로감독 실태조사 및 처벌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바로 고용노동부입니다. 인권침해가 적발되더라도 예를 들어 안산시가 기업을 직접 처벌할 권한은 없죠. 결국 파견이라는 고용 형태에서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행정적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사례를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지난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에 걸쳐 공단 위장도급 불법 파견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서울 구로 금천 지역, 안산 시흥 지역의 반월시아공단, 그리고 인천 부평의 남동공단, 천안 아산 당진의 공단 지역 구인 광고 633건과 고용노동부가 인가한 파견업체들의 위장도급 실상을 보여주는 863건의 구인 광고를 취합 분석해서 공단의 불법 파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쉽게 접하는 구인 구직 사이트인 알바몬,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천국 등 민간 직업정보 제공기관에서 불법 파견 구인 광고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불법 파견, 불법 직업 소개에 온상이 되고 있는지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했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때 실태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로 채용 대행과 같은 직업 속에서 노동력 중개기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중개기관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서로 경쟁하면서 사용자들의 직접 채용은 사라지고 그러면서 책임은 흐려지고 중간 착취, 수수료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당시 조사 대상은 앞서 열거했던 국내 주요 공단 대상 구인 광고 639건이었는데요. 이 중 369건이 그러니까 전체의 58.2%가 구인 업체와 사용 업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건 결국 기업 채용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상에 난립해서 불법 파견을 조장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 278개 구인 광고는 사업장 위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인 광고를 낸 많은 업체들이 노동자들의 사대보험을 갈취하고 있는 것으로도 추정됐습니다. 당시 조사기관에서는 전화 확인 등의 방법으로 55개 구인 업체들이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견 노동자에게 사대보험도 안 들어줘서 파견 업체들이 부당하게 수익을 챙겼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파견 업체들과 유료 직업 소개서들이 노동력 중개 시장에 개입하면서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를 공급하고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 인력 중개 시장은 직접 사용자와 노동자를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복잡한 고용 구조에 편입시키는 간접 고용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명백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까요? 다음 들으실 곡은 러브홀릭의 화분입니다.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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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오네요. 이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러브홀릭의 화분 듣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죠.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파견법의 규제를 더욱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소식을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이 얘기는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올해 초 고용노동부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파견제도에 대한 개선을 포함해서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파견법 개정을 꺼내든 이유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올 초 이정식 장관은 한 방송사와 신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현재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임금 중간 착취, 고용 불안 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간 착취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파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 이렇게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중간 착취 근절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구현을 이야기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금 정부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도 다음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역시나 문제가 심각해지겠구나 싶으실 겁니다. 정부는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다양한 고용 형태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파견제도 선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확실히 문제가 두드러지죠. 정부가 말하는 파견제도 선진화는 상용형 파견을 뜻합니다. 상용형 파견은 파견업체가 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파견 업무를 하지 않는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파견제도를 말하는데요. 2015년 당시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위 전문가 그룹이 이 같은 권고를 제시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 뒤 일각에서는 공익적 기관이 상용 파견직을 운영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렇죠. 하지만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등록하고 호출 형태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죠. 여기에 파견 허용업종 확대가 추가되면 노동시장 전반에서 고용의 질이 악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았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파견법 개정 방향은 현행 파견법이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점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어쨌든 정부가 파견법을 어떤 방향으로 손질하려고 하는지는 소관부처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는 사실 짐작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속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중간착취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치 지금의 차별적인 고용 관행을 이분들이 나서서 다 바꿔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은 이게 다 이제 속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 언젠가는 들통날 거짓말을 지금 이분들이 앞장서서 하고 계신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의 말도 잘 가려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언론에서 이 소식 들으신 분들이 좀 계실까요?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31일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빈곤층 확대 등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계약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 고용 형태가 서로 다른 근로자들 간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참 좋은 취지로 발의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그 문제점이 보입니다. 우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갖는 그 원칙적인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몇 가지 허점들이 발견됩니다. 우선
고용 형태가 다른 근로자를 명시함으로써 동일 노동에 여전히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존재 자체를 정당화해서 온갖 차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도급 위탁, 용역, 파견 등 여러 간접 고용 형태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과연 이런 법 개정으로 파견 노동이 근절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파견 노동자를 더욱 양산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법안이 통과돼도 동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동일 임금이 적용되는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점도 주요한 결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무와 고용에 대한 노동자의 집단적 발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한 언론사 기자의 지적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진희 기자는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을 사용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 대표의 의견은 청취만 하면 된다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거짓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진희 기자는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임금 등에서 차별할 수 있기 때문인데 사용자가 차별의 기준을 정하면 공정한 기준이 될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더 고되고 더 위험한 업무를 시키고도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덜 주는 이 사회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어떻게든 피해갈 만큼 약았다. 이렇게 말했죠. 자, 이번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마지막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더 사인입니다.
네, 벌써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파견법에 대한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파견 노동이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노동법은 노동력을 활용하는 이들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제3자가 중간 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현행 파견법은 이러한 노동법의 근간을 전부 뒤흔들어 버렸죠. 사업주는 파견 노동을 활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목상 사용자 역할을 하는 파견업체들은 수수료를 착취해서 파견 노동자들을 더욱 저임금의 덫으로 내몰고 있고요. 노동력이 사고팔 수 있는 물건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파견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를 당해도 혹은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고 해도 진짜 사장인 파견 사업주를 상대로 요구해야 할지 아니면 사용 사업주인 파견업체 사장을 상대로 요구해야 할지 모르는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일부 자발적 임시직들을 제외하고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이 파견 노동자로 일하는 이들은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경력 단절 여성, 이주 노동자 등으로 취약한 신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는 이들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없는 파견 노동이라는 제약 때문에 불법 부당한 현실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때문에 공단 이곳저곳을 떠돌며 1년에 몇 번이고 반복되는 고용과 해고가 파견 노동자들에게는 일상이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여러 공장을 떠돌아다니는 파견 노동자들은 한데 뭉쳐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파견을 비롯한 불안정 노동의 확산은 책임지지 않는 사업주의 확산을 넘어서서 노동자의 노동권 요구를 위한 행동마저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정부와 자본은 뿌리산업 보호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불법적인 제조업 파견에 면제부를 주고 파견 허용 범위를 넓히는 등 파견 노동을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의 불안정성이 노동자의 삶을 흔들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지금이 바로 파견법 폐기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월담의 노동이수다 17회 방송은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무척 어려운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잘 전달한 것인지 오늘도 이렇게 끄트머리에 와서야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요새 비가 많이 오길래 어제부터 미리 선곡해 놓은 곡인데요. 조규찬의 비가 좋아요 띄워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담의 노동이 수다, 저는 임용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